TV조선 양자 가상 대결 결과 안철수 대표 40.9%, 박영선 전 장관 37.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3자 대결의 경우 박영선 35%, 안철수 28%, 나경원 22%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칠 곳에 그쳐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또 한 번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처분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이 MBC를 통해 보도되기 전 황희석 법무부 전 국장 등이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국장 등 피의자를 불기소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국내 전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국내 4대 면세점이 휴점합니다. 코로나 여파에 중국 보따리 상마저 중국설 춘제로 본국으로 돌아간 데 따른 겁니다. 미국 IT 대기업 아마존이 사상 처음 분기 매출 1,000억 달러 돌파를 발표하며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CEO의 퇴임 소식도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시장의 성비위 문제로 다시 치러진다는 점,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차기 권력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 변화는 내년 대선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그리고 내일은 부산으로 나눠서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로는 누가 유력한지, 그리고 이 후보들이 지금 대결을 벌일 경우에 누가 이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야권의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사전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채림 기자가 먼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섰을 경우 범야권 단일화 경선 지지도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 33.7%, 나 전 의원 20%, 금태섭 전 의원 6.4%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경우에 범야권 단일화 지지도는 안 대표 32.2%, 오 전 시장 17.7%, 금 전 의원 8.5%였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든 안 대표가 큰 격차로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안철수 25.5%, 나경원 18.2%, 오세훈 14.5%였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금 전 의원 순이었습니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선 박영선 전 장관이 30.5%로 1위로 조사됐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 10%,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순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6%, 국민의힘 30.6%로 엇비슷했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응답률 5.9%,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야 후보 선출 이후의 가상 대결도 다양한 조합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과 안철수 대표 간의 양자 대결에선 오차 범인의 접전이었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돼 3자 대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박 전 장관이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과 안철수 대표의 양자 대결에선 박 전 장관 37.7%, 안 대표 40.9%로 접전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이 맞붙을 경우에는 각각 40.1%, 35.8%였습니다. 박 전 장관과 오세훈 전 시장 간의 대결에선 41.4%, 33.4%로 박 전 장관이 앞섰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에 3자 가상 대결도 조사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자 대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했지만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출마를 하면은 그건
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조사에서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가 모두 나설 경우 박 전 장관 34.9%, 나 전 의원 21.5%, 안 대표 27.9%로 박 전 장관이 1위였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3자 대결에서도 박 전 장관 34.2%, 오 전 시장 19.6%, 안 대표 28.5%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서로 강한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3자 구도로 나오게 되면 표가 특정 후보에게 결집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게 되면서 여권 후보 박영선 전 장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구도 같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단일화를 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안 대표와 기싸움을 벌여온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방정식이 명료해졌다고 반겼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금태섭 의원의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안철수 대표가 사흘 만에 전격 수용했습니다. 금태섭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범야권 후보들이 1차 단일화를 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를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모든 참여 후보들은 단일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회동을 통해 세부적인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가는 그 과정이 그런 거죠, 뭐.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복잡하게만 여겨졌던 야권 단일화 방정식이 훨씬 단순하고 명료해졌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당 중진 의원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3월 초 최종 단일화를 이뤄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들은 설 연휴를 전후해 본격적인 투트랙 경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여야 간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해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자 여당이 이걸 친일 터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론했던 사업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는 그분들도 꼼꼼히 따져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야 간에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하자 민주당은 일본 대륙 진출을 돕는 친일 터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의 국가 전략일 수는 있어도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터널을 추진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전직 대통령들이 부산 입장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분들도 저는 부산의 입장에서 곰곰이 따져보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차 대조표를 정확하게 계산해본 건 아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선거를 이길 생각에 자기 당 뿌리마저 비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친일이라는 방어적 논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앞서 보신 여론조사 결과 정치부 김수홍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 조사의 목적은 후보 단일화가 될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의 표심의 변화 이걸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잠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예. 박영선 전 장관과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맞대결을 벌이게 될 경우 박빙의 승부가 되지만 예. 이 단일화에 실패해서 3자 구도가 되면 박 전 장관이 나 전 의원은 물론 안 대표까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섭니다. 야권으로선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게 이 패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번 조사의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는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들이 많고요. 결국 네. 중도층의 표심이 단일화에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관건이겠군요. 네, 이 안철수 대표와 박 전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보면요, 안 대표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에서 48.4% 지지를 받았는데 예. 이에 반해 나 전 의원은 박 전 장관과의 대결에서 무당층 지지가 21.7%로 절반 이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안 대표가 중도층에서 강한 지지세를 보여준 건데요.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로 최종 선정된다 하더라도 안 대표가 확보한 이 중도층의 지지를 어떻게 가져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런 동향이 좀 파악이 됐다면서요? 네, 일단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요. 동북권은 여당, 동남권은 야당 지지율이 두드러지는데요. 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마포, 서대문, 은평을 아우르는 서부권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서울 평균 득표율인 42%를 상회했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물론이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야권 후보가 모두 10%포인트를 넘는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 마포구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1%를 넘어서 이 세부담이 급증했고요. 서부권의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104.6인데 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내일 발표될 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시장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봄 이사철을 넘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결국 부동산 값 급등의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고, 자, 단일화 움직임 좀 더 살펴보죠. 오늘 좀 전 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후보 간의 제3지대 경선이 이제 전체 야권 단일화 틀에 하나 이제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3월 초까지는 국민의힘 경선에 온통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별도 경선으로 안, 금 두 후보에 대한 주목도는 물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중도층의 관심 전체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지율 선두권인 안 대표로서는 다자 경선 시에 있을 수 있는 돌발 리스크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권에서는 일단 박영선, 우상호 뭐 이 정도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 이것도 역시 변수가 된다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기억하실 텐데요. 예. 오세훈 전 시장이 한명숙 전 총리를 불과 0.6%포인트 2만 6천여 표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했었는데요. 이 같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 이어질 경우 열린우리당과의 여권 단일화 여부가 아마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예. 여기에 또 이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까지 사퇴한 정의당은 조금 전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 무공천을 확정했는데요. 이 정의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투표장에 과연 나가게 될지, 또 나가신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게 될지도 관건입니다. 자, 결국 이번 선거는 후보 단일화로 시작해서 후보 단일화로 끝나겠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김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러다 물러서겠지라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홍 부총리의 오늘 발언만 두고 보면 반발의 수위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자리를 걸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병행하겠다는 이낙연 대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재정당국의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SNS에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를 해서
잘 표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SNS에 기획재정부를 향한 어떤 부당한 비판도 장관이 막을 것이라면서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라는 사자성어로 자신의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의미인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놓고 뜻을 관철하지 못하자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지만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현안마다 여당에 밀려 홍두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낙연 대표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여서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처럼 홍남기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연이틀 반대하자 여당 지도부에선 홍 부총리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홍 부총리와 여당이 이심전심으로 또 작전에 나섰다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최원희 기자가 야당의 속내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선별, 병행 지급 방안에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를 두고 이낙연 대표는 정부가 더 겸허해져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도 한가한 소리를 한다며 사퇴론에 가세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한 여당의 기재부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은 홍 부총리가 여당에 맞서다 번번이 물러선 걸 거론하며 이번에도 의도된 불협화음 연출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 명분을 위해 M1 부총리까지 이용해서 당정 갈등을 포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여당 내 엇박자 벌써 10번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식구끼리 불협화음이 터집니다. 야당의 한 의원도 지원금 지급 문제의 화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당과 홍 부총리가 역할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두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과 2019년 신년사에서 원전을 언급했는데 이게 정부의 원전 건설 검토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에 제안한 적이 없다면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차정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북원전 건설 문건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원전 건설 구상이 발표된 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며 다양한 자연 에너지 원천을 적극 이용하여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건넸고 이듬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다시 원전을 언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수력 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2018년 5월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하기 직전 통일부에 비공개 업무 협의가 있었고 같은 달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 등이 짓다가 중단한 함남 신포의 경수로 시설을 점검한 점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한 것과 비교하며 이율 배반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탈원전을 하고 있는 정부가 이 북한의 원전을 제공한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도저히 국민한테 설명할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방안.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제안한 적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색깔론 북풍 공작으로 선거에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는 구태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지난주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신 공모 혐의를 받았던 황희석 최고위원과 제보자 X로 알려졌던 지모 씨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해서 봤더니 이들이 MBC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사전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심각한 검언 유착이라고 몰아붙인 바 있는데 검찰의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검언 유착이라기보다는 권언 유착의 성격이 더 큰 사건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한송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 이모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제보자 X 지모 씨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MBC가 검언 유착이라면서 채널A 사건을 처음 보도하기 전에 최 대표와 황 의원이 채널A 사건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습니다. 결정서에 따르면 MBC 보도 4일 전 채널A 사건 제보자 X 지모 씨는 황 의원에게 이전 기자의 편지와 녹음 파일을 전달했고 황 의원은 받은 자료를 최 대표와 함께 검토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들이 첫 만남 전부터 채널A 사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보자 지모 씨와 황 의원의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용으로는 이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공모했다는 혐의 입증은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 규명의 한 축인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10개월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둔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신청은 이미 넉 달 전에 했는데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풀어준 겁니다. 이 전 기자는 그동안 재판에서 제보자 지모 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 다른 언론사와 접촉해서 검언 유착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한 정황과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채널A 이모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로 구속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알려달라며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전 대표에게 5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제보자 지모 씨와는 2월 25일 처음 만났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보낸 후에도 지 씨와 2차례 더 만났는데 이때 지 씨는 MBC 취재진을 데려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했습니다. 지 씨가 이 전 기자를 3번째 만난 날인 3월 22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며 최강욱 대표와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했고 제보자 지 씨는 이 글을 다시 공유하며 부숴보자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지 씨와 함께 움직였던 MBC가 검언 유착이라며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날은 3월 31일인데 지 씨는 바로 전날 내일 MBC를 보라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재판에서 지 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 다른 언론사와 접촉해 검언 유착 프레임을 짜고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남은 재판에서 권언 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8달 전에 건강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이번에는 임 부장판사가 3시간 뒤에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본인 거취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탄핵이라는 발언이 없었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 판사는 대법원의 해명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사표는 지금도 보관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까지 공개한 임 판사의 반박에 대법원과 김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면담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또 감염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건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집단 감염이 나타나서 방역당국조차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가 시간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집단 전파는 경남과 전남의 외국인 친척 집단 감염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만 머물던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4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해외 입국 뒤 자가격리 해제 전인 지난달 7일 확진된 A씨의 친척들로 A씨가 경남진의 자택에서 격리할 때 집을 드나들며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친인척과 이들의 지인 등 38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등 확진자 대부분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접촉자 136명까지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북 구미에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감염이 확인된 입국자의 가족입니다. 이로써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영국 변이 27건, 남아공 변이 7건, 브라질 변이 5건 등 모두 39건으로 늘었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14일 동안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격리를 시켜야 해요. 이러다가는 난리 나죠. 방역당국도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는 시간 문제라며 해외 유입 확진자의 유전체 분석 대상 국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 코로나 상황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더욱이 세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발견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1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변이 바이러스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네, 현재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발 이렇게 세 종류가 확산 중이죠. 보시다시피 각각 71개국, 31개국, 13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3종이 모두 발견된 건 9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중에 한 곳입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40명에 육박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수치로만 보면 아직 뭐 그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기존 바이러스보다 얼마나 더 위험하다는 겁니까?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파력이 대체로 1.5배 높아졌고 재감염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사람을 다시 감염시킬 확률 또한 높습니다. 예. 전파력, 재감염률이 높으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돼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런데 정말 우려해야 할 일은 이 환자 수 증가, 그 다음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만으로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더 많은 중증 환자, 사망자가 나온다는 게 위험한 거죠. 자, 그러니까 중증 환자 역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네. 뭐 그럼 당장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 이거 맞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노바백스 60%, 얀센이 57%의 예방 효과가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항체 농도를 기존보다 10배 높일 때 효과가 나타났죠. 물론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보다는 다소 약한 편으로 드러났지만 어쨌든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역 사령탑 파우치 박사도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데 기존 백신으로도 충분하다며 백신을 꼭 맞으라고 권고했죠. 물론 방역 지침 잘 지켜야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백신을 빨리 맞는 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사람과 변이 바이러스 간의 속도 경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간이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간보다 빠르냐 아니면 늦어지느냐로 운명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에게 들어보실까요? 접종이 진행조차 아직 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유행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거의 생기질 않겠죠.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예, 결국은 또 백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답답하고요.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신 진행 상황 짚고 가겠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유통이 필수여서 수송이 관건인데요. 이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접종센터까지 이송하는 훈련에 호송 차량만 11대가 투입됐는데요. 박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신을 실은 특수 제작 컨테이너를 항공기에서 내립니다. 이어 영하 60도에서 9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송 차량에 싣습니다. 공항을 출발한 백신은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까지 이송됐습니다. 수송 차량 앞뒤로 경찰 사이드카와 순찰차, 특공대와 기동대 차량까지 11대의 차량이 2중 3중으로 철통 경호를 펼칩니다. 수송을 우리 군에서 딱 책임져 주시니까 아주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물류센터로 도착한 백신은 1톤 냉동 탑차로 옮겨진 뒤 국내 첫 접종이 이뤄지는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모두 4단계에 걸친 첫 모의 훈련은 초저온 콜드체인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 것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백신 탈취 시도에 대비한 방호와 경비, 교통정체나 냉동 중단 등의 돌발 상황 대응 능력까지 점검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문가 회의를 거쳐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접종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 수입의 타당성을 전원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달 말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 도입되면 곧바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건데 충남에서는 닭 가공업체 직원 26명이 추가 확진됐고 광주에서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운행을 멈춘 닭 운반 트럭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비초소도 텅 비어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닭 가공업체에서는 오늘 직원 등 2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동물위생사업소 직원과 협력업체로 번지며 누적 확진자는 이틀 만에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로 생활을 하잖아요. 같은 작업장이고 알아본 바로는 안 된 걸로. 어제 9명이 확진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는 일부 재소자가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공동 샤워장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에서도 안디옥 교회와 TCS 국제학교,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6명 추가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1인 병실을 달라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다 확진 5일 만에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467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의 확산세는 멈췄지만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동 자제를 당부하며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주말쯤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도 무려 4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었길래 확진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나 싶죠. 음식점을 가장한 헌팅 포차였습니다. 마스크 없이 춤판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서울시는 영업 정지는 물론이고 방역 비용까지 물라고 했습니다. 윤서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광진구 헌팅 포차 앞. 구청 단속반을 피해 젊은 남녀가 몰려 나옵니다.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무리지어 흡연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헌팅 포차는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지난해 9월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은 영업 행태 잘못한 거잖아요.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추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잡은 거죠. 지난달 29일 이후 이곳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는 43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헌팅 포차입니다. 지금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문 앞에는 집합 금지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주점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꾼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44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서울시는 해당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용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하 14도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는가 하면은 서울과 중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선영 기자, 오후에 눈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폭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눈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쯤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눈발이 매우 굵어진 상태입니다. 네, 우산을 쓰지 않으면 걷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중부지방이 최대 10cm, 경기도와 강원도엔 최대 15cm가량의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외 지역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다 새벽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1도인데요. 자정 무렵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출근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은 어땠습니까? 네, 퇴근 시간대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시민들은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5시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는 퇴근 행렬이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퇴근길에 좀 차가 많이 밀려서 오늘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폭설이 왔을 때 교통이 굉장히 많이 혼잡해서 한 일산까지 가는데 2시간가량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폭설이 온다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서울시는 낮 2시부터 곳곳에 제설제를 뿌렸고 오늘 퇴근 시간과 내일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씩 연장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원숭이는 보통 따뜻한 곳에 살죠. 그런데 한 동물원에 원숭이가 사는 곳을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고드름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낙타 등 다른 동물의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물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심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일본 원숭이가 사는 동물원 사육장에 길이 1m가 넘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열흘 뒤 동물보호단체가 다시 찾아갔지만 고드름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계속 물수가 나오잖아요.
물이 새서 지금 물이 새네. 낙타는 온몸에 털이 엉겨 붙었고 다른 사육장에서도 물이 꽁꽁한 물통이 눈에 띕니다. 주민 A씨는 업체가 동물을 방치해 자신이 1년여 동안 먹이와 물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하 17도까지 내려갈 때도 그 얼음 속에서 다쳐갖고 있고 음식도 못 먹고 있고. 대구의 한 테마파크에 있는 동물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수의사도 동물원의 위생 상태를 걱정합니다. 건강 자체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청소지죠. 좀 이게 어떤 관리가 안 되는 지금. 이 테마파크는 코로나 여파로 영업난을 겪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전기와 수도마저 끊겼습니다. 동물원 운영업체는 해당 주민이 한 달 전쯤부터 무단 출입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물을 돌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년 동안 여기 자기가 와서 물과 밥을 줬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동물을 제가 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테마파크 운영난으로 번지면서 애꿎은 동물들까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 잠실 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난동 직후 해당 남성은 극단적 선택 시도로 숨졌고 공무원 3명이 다쳤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건지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남성 A씨가 서울 잠실 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건 오늘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민원인에 가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던데 공무원으로 파악이 됐나 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세무공무원 3명이 얼굴과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난동 불인사가 이제 자해해가지고 심정지가 일어나서 심폐소생술을 한 것 같고요. 사건이 발생한 세무서 앞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 감식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잠실 세무서를 자주 찾는 민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 중이던 공무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부가 내일 대규모 주택 공급책을 내놓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서울권에만 30만 호 이상 공급이 전망되는데요. 30만 호면 신도시가 하나 들어서는 것에 비유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전국으로 보면 85만 호가 예상돼서 공급 물량으로만 따지면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대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3기 신도시 상황 지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3기 신도시 불속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면서 헐값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항의입니다. 사전 감정평가제 폐지와 양도세 감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 600만 원에 13년 전에 땅을 구입했는데 토지 보상가가 지금 340만 원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구 지정부터 주택 공급에 이르는 기간을 평균 81개월에서 24개월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5곳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올해 상반기에나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차례로 사전 청약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에 3만 호, 내년에는 3만 2천 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감정평가사 3인이 토지를 평가하고 이의 신청에 따른 재평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규모 주택 공급책 발표가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공급 물량 못지않게 실제 공급 속도의 관리가 주택 수급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가 당초 3월 중순 끝낼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를 5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던 여당의 요구가 관철된 모양새인데요. 개미들의 일부 승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를 한 달 이상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입니다.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금지해왔습니다. 3월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재개하겠다는 정부와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대형주 350개 종목에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4월 재보선을 앞둔 생색내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선거용 대책이라고 봅니다. 대형 종목이 그 주가 지수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형 종목이 하락하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공매도 재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증시가 안정을 찾을 거란 전망이 많지만 정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주식시장 모습이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U2 정찰기를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인근으로 출격시킨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죠.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보는 지역입니다. 이번 출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최신의 전투기 F-22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지상 20km 이상의 높이에서 날며 정찰 위성보다 높은 해상도로 적 시설을 촬영하는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U2. 어제 오전 경기도 오산의 미 7공군 소속 U2 정찰기 한 대가 대만 해협으로 출격해 중국군 훈련 상황을 정찰했습니다. 오산 주한미군 기지의 정찰기가 대만 해협에 투입된 건 지난달 25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북한 주요 시설 정찰이 주 임무였던 U2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 지역에 동원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위협 못지않게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난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욱 국방장관은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일본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일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방위 지역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 한정시키려는 우리 정부와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미국 간에 이견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얀마가 쿠데타로 문민정부 이양 5년여 만에 다시 군부 통치로 돌아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15년 동안 연금 생활을 했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또다시 구금됐죠. 시민 사이에서는 군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확산될 조짐도 엿보이는데요. 미얀마 민주화를 이끌었던 수치와 미완성에 그친 미얀마의 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뒤집어 놓은 냄비를 막대로 내려치고 손에 든 깡통을 두드리는 시민들. 문민정부를 무너뜨린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소음 시위에 나선 겁니다. 시내도 다르지 않죠. 지나가는 차들이 잇따라 경적을 울리고 아파트촌에서는 소음과 함께 곳곳에서 외침이 들려옵니다. 군부가 감금한 국가고문 아웅산 수치의 무사와 장수를 기원하는 목소리입니다. 수치 여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962년 이후 계속된 군부 독재를 끝낸 겁니다. 1945년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로 태어난 수치 고문은 1988년 미얀마 군부 독재 타도 투쟁을 이끌며 민주화의 상징이 됐죠. 구금과 석방을 반복하며 15년간 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That their main drive is to try to crush the support for the NLD and to crush the movement for democracy. 지난 2010년 완전히 석방된 뒤 노벨 평화상 수상 12년 만에 수락 연설을 할 수 있었죠. What the Nobel Peace Prize did was to draw me once again into the world of other human beings outside the isolated area in which I lived. 군부의 25%의 의석을 미리 내줘야 하는 불완전한 민주화라는 한계 속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에 대한 지지 속에 군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죠. 53년 만에 왔다가 5년 만에 다시 떠나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봄을 미얀마 국민들이 과연 되찾을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미국 IT 대기업 아마존이 두 가지 깜짝 소식을 하루에 전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승승장구 중인 기업의 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퇴임을 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퇴임 이후 유혜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995년 미국 시애틀의 차고에서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키워낸 제프 베이조스. 27년 만에 CEO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이 가장 혁신적인 시기에 이르렀다며 3분기에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최고의 매출을 달성한 순간 퇴임을 발표한 겁니다. Amazon has grown to be one of the biggest, most influential companies in the world. Jeff Bezos has been able to achieve his vision of what Amazon could be. 모든 제품을 무료로 배송한다는 아마존 스타일로 온라인 쇼핑의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We know customers like their products fast, and so we work on things that we know customers like. 베이조스는 최근까지 3년 3개월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아마존 CEO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끌어온 앤디 제시가 낙점됐습니다. 베이조스는 이사회 의장을 맡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 운영 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코로나로 국가대표 선수들은 훈련 장소를 잃었습니다. 이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는 피겨 유영 선수는 국가대표 빙상장이 문을 닫아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어린 학생들로 붐비는 빙상장. 유독 눈에 띄는 선수 하나, 피겨 국가대표 유영입니다. 코로나19로 태릉 선수촌이 문을 닫는 바람에 2달 가까이 이곳저곳 빙상장을 떠돌며 나홀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애기들 보면 또 옛날 추억 생각나면서. 지난 시즌 10개 대회에 출전하는 동안 아시아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스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제2의 김연아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이번 시즌에는 출전한 대회가 고작 1개에 불과합니다. 대회 끝날 때마다 약간 뿌듯함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좀 지치기도 하면서도 의욕도 조금 없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선수 최초로 어렵다는 3회전 점프, 트리플 악셀을 이미 성공했고 이제는 4회전 점프까지 노리고 있는 유영. 하지만 일본에 있는 코치도 만나기 어렵다 보니 새로운 기술은 언감생심입니다. 한참 이제 쿼드를 연습 안 했어요. 천천히 이제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다음 달 스웨덴 세계선수권 개최가 확정돼 새 목표가 생겼습니다.
세계선수권 출전권이 걸린 국내 대회부터 차곡차곡 길을 밟아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어릴 적 어미 품 배를 어루만지시던 약보다 따뜻한 그 손길이 생각난다. 재작년 미스트롯 결선에서 객석을 울렸던 노래 약손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말, 엄마 손이 약손은 과학으로도 입증됐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몸의 특별한 신경 조직을 자극해 정서적 안정과 발육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혼자 객지에서 아플 때면 어린이마 짚어주시던 엄마 손을 서럽게 그리워한 분이 많을 겁니다. 독감으로 앓아누운 시인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울다 비몽사몽에 전화를 겁니다. 어디야? 전화를 받지 않는 엄마, 늦된 겨울을 건너다 보고 있을 엄마, 감기 조심해. 곁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이 이대로 쓰러지고 싶은 팔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엄마 생각이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 추석 플래카드가 코로나 시대 신이산 가족을 상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새 설이 또 코앞에 왔습니다. 지난 추석 때는 이렇게 고향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셨죠. 너까진 그래 꼼짝하지 마 가만하지 않자고. 그런데 올 설을 앞두고는 자식들이 부모님들께 영상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 못 갈 것 같아 엄마. 엄마 혼자 많이 적적할 텐데 속상하다. 지난해 쓸쓸한 추석을 보내면서 부모 자식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설이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올 설은 더 가혹합니다. 주소 다른 가족이 5명 넘게 모이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린다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가능한 모이지 말라는 당부로 듣습니다만 부모 자식 만나는데 과태료라니 가슴 한켠에 돌덩이가 날아드는 기분을 억누르기 힘듭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네 착한 국민들의 인내와 희생 덕분에 지금까지 이만큼 버텨왔듯 설도 슬기롭게 잘 넘기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은 멀리 있을수록 애틋합니다. 샘물이 마르면 고기들이 침으로 서로를 적셔주듯 마음으로나마 서로 더 뜨겁게 껴안으며 또 기다립니다. 올 가을 추석에는 코로나 이산이 정말로 끝나기를. 2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불효자는 옵니다 였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정안으로 다른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의 눈은 새벽 3시경까지 강하게 내리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중부 지역에서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최고 10에서 15cm의 눈폭탄이 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시는 편이 좋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청주와 대전은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추위가 풀리겠고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